저요? 역사관은 기억. 하면은 근데 이제 원래는 할 수 있는 저도 이제 공부하면 문제는 실력이라기보다는 운수는 이제 예상도 되고 예전에 공부하는데 조금씩 이제 좀 더 여유 있는 말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앞에 있는 다과는 드시면서 그 행구님이 화과자를 만드시는데 화과자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셨으니까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17번째인가 18번째 우리 몇 번째죠 지금? 17번째 완주. 17번째 완주 기간 동안 매번 17번째 간식을 준비해 주신 분이십니다. 의미가 새롭죠? 네. 같은 분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오늘은 각 조마다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다 있습니다. 1기 때부터 거의 시작하셨던 분들이 다 있고 그분들의 특징이 이제 다 내성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드러나고 싶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근데 진짜 만나보시면 만나보실수록 더 찐이라는 느낌 오실 겁니다. 계속 그런 느낌 오실 테니까 아마 일을 하시다 보면 계속 지속하시는 분들의 힘 자체를 여러분이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마 본인도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목표일 수 있고 그래서 좀 선후배 간에 이렇게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조금 조별 편성을 해보겠고요. 조촐해서 다행이에요. 40명, 50명 넘으면 이 공간에 넣기 바빠요. 오늘 쪽 테이블까지 좀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될 것 같고 못 오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녹화도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이제 막 제가 많이 웃기려고 하는 위주로는 안 갈 거고요. 좀 공식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특강처럼 준비한 거는 정책 변수를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요? 아까 초롱님하고 잠깐 상담을 했는데 초롱님도 못 믿어요. 의심해요 저를. 의심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의심스러운 일이 뭔지를 좀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규제 지역의 확대는 아까 오면서도 여러분 충격적으로 얘기했겠지만 거의 대부분 비싸가는 지역들을 싹 다 묶었고요. 그리고 그 싹 다 묶은 지역 옆으로 튈 이사 수요까지 묶었어요. 그러니 문재인 때보다 조금 더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미리 예상 수요 차단하는 거에 점수 하나 더 주고 근데 우리 이미 이걸 겪어봤잖아요. 이 뒤에 결과가 어떤지를. 그래서 이 뒤에 공급 대책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과는 다시 어게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지금 5일장, 7일장 하는 거예요. 규제 이거 발표해놓고 5일 뒤부터 적용, 7일 뒤부터 적용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그 5일간은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보고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피해간 지역들을 보면 구리, 다산, 그 다음에 화성 동탄2 또 어디 하나 피했지? 일산도 피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데도 다 안 묶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쪽도 풍선 효과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6.27 대책까지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여기 오신 분들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하락거래도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10건 중에 7건이 하락거래가 일어났었으니까. 잘 잡았다고 생각을 했고 분위기를 좀 꺼뜨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9.7 대책이 후발 주자로 공급이 받쳐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9.7 대책에서 발표한 건 전면적인 수십만 가구의 임대주택 양산이었어요. 임대만 예산을 다 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주된 표를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집을 갖게 하잖아요. 얘들이 보수당 쪽으로 바뀌어요. 성향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아요. 지금 무주택자가 우리 중에는 없죠? 있나요? 있으신 분은 속으로 자기가 약간 그래도 집값이 좀 떨어져야 내가 사지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럴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가 일단 자기가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대치의 역량을 끌어올려가지고 샀잖아요? 그럼 떨어지길 바라지 않게 됩니다. 너무 애매해요, 진짜 이게. 사람이 자기 일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연끌을 해서 무리해가지고 핵심 급지 가까이에다가 산 거예요. 그러면 오르기를 바라는 심리가 강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책이라든지 뭔가 진영과 되게 무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맞죠? 자기가 평생 일궈온 자산이 반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 중에 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런 모순 속, 역설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때 정신을 좀 제대로 잡고 살려면
문학도 보시고 인문학도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너무 부동산 쪽으로 돈 하시다 보면은 정신 착란증이 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정신 건강을 위해서 셰익스피어도 좀 읽으시고 만화도 좀 보시고 웹툰도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빡빡하게 열심히 하는 걸 우리 모임은 지양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쳐요. 한두 달 뒤면 없어져요. 우리 지금 오래 봤잖아요. 지금 누가 남았는지 봐요. 오래 한 사람들만 남아있죠.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래 하다 보면 좋은 사람만 남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너무 갑갑하고 빡빡하게 가실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초보 분들에게 반을 하나 열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최대 중요 요점도 뭐냐면, 이거 이력분여와 같습니다. 투자 언제 할까요? 이게 싸졌을 때가 아니에요. 본인 마음이 준비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력분여 맨 앞에다 투자 체크리스트를 넣어놓은 이유는 본인 마음이 겨울인데 투자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안 좋을 때 팔게 돼 있습니다, 또. 알겠죠? 이 이력근육 읽은 사람이라는 공감 하에 지금 얘기 드리는 거고, 안 읽으셨다라고 한다면 본인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르고 내리고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본인의 시기가 이미 레디돼 있고 자기 객관화도 된 상태에서 현금도 모여 있으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규제는 그렇게 되고 있고, 실거주 의무 적용이 붙는 걸 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아요.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래서 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 정부의 전략은 문재인 때하고 한 가지가 다른데, 돈 있는 사람은 사게 하겠답니다. 여러분이 현찰로 박잖아요? 그러면 수백억짜리 사도 상관없어요. 현찰로 하는 모든 것에 규제하지 않겠답니다. 자, 갭 투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의심하잖아. 아까도 지금 소롱이 내가 가능하다니까 의심 찾아봐야겠는걸? 가능해요. 뭘로 할 경우에만. 자기 현금으로 하면 상관없어요. 뭘 할 때만 규제가 들어가요? 대출을 일으키면 규제가 들어가요. 근데 그 대출 종류도 뭐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이제. 주택담보대출. 개인에게 국가가 굉장히 특례 형식으로, 특혜 형식으로 채권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공적금의 판등을 크게 조성해서 이 이율 차이가 급격하게 나더라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고정금리 형식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국민주택 채권 기금을 가지고 있는 돈으로 움직이는 대출 정책. 말이 좀 어려웠지만 국가가 이자율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망이 있는 대출을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30년짜리를 여러분이 한번 사놓으면 그 집으로 소득자산을 전 국민에게 분배하겠다는 정책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집을 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30년간 평균적으로 국가가 여러분에게 지원한 이자 비용이 2억 정도가 돼요. 평균적으로 전 국민에게 집 사신 분한테. 안 사신 분은 30년 동안 2억을 못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율이 오르고 내리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대출이나 전세 대출은 상관이 있어요. 7% 올라가면 7% 그대로 맞습니다. 위험하죠? 그러니까 얘는 DSR이나 LTV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경매 시장에서 계속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그냥 대출이니까 다 똑같은 대출이라고 생각하지만 DSR과 LTV를 보지 않는 사업자의 영역, 내가 실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자인데 내가 벌어들이는 1년 매출만큼의 곱하기 지금은 6 정도 수준에서 나옵니다. 6 정도, 많이 나온 데는 8 정도 수준에서 나와요. 옛날에는 10까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1억 신고를 해놓으면 10억까지는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사업자 대출이어도 보수적으로 6 정도로 잡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매출을 5천 정도 만드셨으면 3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 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일부 경기도권, 인천권 하는 데도 지장 없어요. 맞죠? 고가 아파트만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맞죠? 고가일수록 주담대도 적게 줘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자산 가치가 높을수록 돈을 적게 빌려주겠다는 심보예요, 지금. 15억까지는 6억 빌려줍니다, 그대로. 15억 이상부터 25억 사이에 있는 요 구간대에는 4억밖에 안 나와요. 25억 넘어가면 2억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시기가 처음인 것 같으세요? 문재인 때 기억해 보세요. 문재인은 15억 이상 거래되는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로였어요. 이 시기가 6년, 8년 정도가 이어졌으니까 우리는 예측상으로는 10년 정도 이미 그 시기를 겪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럼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여러분이 가장 진입하고 싶어하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요 4개 구는 실상 전액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50%가 넘어갈 겁니다.
더 안전해졌어요. 그러면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놓죠. 내놓을 수가 없죠. 다른 것들을 다 정리하고 여기에 모았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출용 총량이 늘어나야 이 사람이 다른 걸 살 생각도 하죠. 이해되십니까? 요게 풀리기 전에는요, 진입하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다리 거젓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융위원장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현금 모아서 사세요. 이런 말 했잖아요. 그 다음날 사고하고. 자기는 강남에 갭 투자했어요. 2억 들어가지고, 그죠? 그 집은 지금 8배가 올랐잖아. 이걸 사람들이 다 찾아내는 거예요. 왜?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든 어떤 주택을 갖고 있든 등기부만 떼봐도 소유주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투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짓말을 함부로 하면 다 들킵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 실거주 의무를 붙여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실거주 의무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적용되는 거 확실한데 자기 돈으로 박아버리는 사람한테는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5억 전액을 25억 현금 주고 샀다. 그럼 전세 끼는 것도 얘 마음이에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문제점은 뭐죠? 허가죠. 갭투자 하려는 사람한테 허가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임차인에게 엄청나게 우월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거기에 희생을 당하신 분이 여기 계세요. 허가를 안 내줘요. 임차인이 완전 갑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조금만 어떻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몸소 겪으시고 두세 달 연기해서 파시는 바람에 더 많이 올라서 파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마음고생은 굉장히 심하셨다는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거래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해당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이 나타나야만 팔 수 있는 거예요. 맞죠? 현금도 충분히 있고 대출도 충분히 가능한데 무주택으로 그 오랜 시간을 버텨왔어야 되고 모든 게 다 맞아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야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하나 되면 신고가겠지만 거래가 안 일어나요. 지금 10월 15일 발표 이후 지금 며칠이지? 거의 15일 지났, 2주 넘게 지났잖아요. 이 시기가 지나는 동안 송파에 거래 한 건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계속 이럴까요? 아니에요. 현금을 들고 베팅하려는 사람이 한두 번 지금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응축시켜 눌려놓으면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우리는 한 번 겪어봤습니다.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시기에 지금 베팅을 할 건지 아닌지 저희는 몰라요. 우리는 뭐만 알죠? 오늘 경매 가격만 아는 거예요. 경매를 하는 사람은 왜 행복하냐면 미래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 수 있는 가격에 사서 지금 팔 수 있는 가격에 팔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라고 객관화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묶어놓은 거 얘기 드렸고요. DSR 금리를 3.0으로 올라갔다면 대출 총액을 줄였다는 뜻이 됩니다. 눈치 얘기했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라는 얘기는 1.5에서 3으로 금리를 올려 너는 지금 시장에서 3% 받지만 너한테는 3% 올리니까 7%를 받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시중금리가 4%면 너에게는 7% 금리를 적용해가지고 총액을 조절할 거야. 이러면 대충 5억에서 6억 정도 빌렸을 때 1억에서 2억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맞죠?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도 타격이 크게 없었던 이유는 6억 이상 대출 받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비율이 0.5%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95.5% 내 얘기가 아니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다 설문조사 돌려보면 이 중에 한두 명만 6억 이상의 대출이 있습니다. 맞죠? 다 끄덕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끄덕인 사람들은 6억 이하 대출인 거예요. 6억 이하 대출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세금을 사찰하는 그런 위원은 한 2,000명 정도의 증원을 했습니다. 세금 안 내신 분들이 지금 한 250조 규모 정도 있는 것 같은데 250조를 거둘 수 있는 성남시에서 했던 정책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특사경을 만들어가지고 조사하는 사람의 인력을 충원해놨어요. 부동산도 이런 특사경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사경 조성이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특사경 만들긴 했어도 실제로 까보니까 그렇게 부정거래를 한 사람들이 나오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조언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기가 좀 통로가 좀 막혀있는 느낌이 좀 들고요. 잡으려고 하는 정책은 진짜 이렇게 잡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 여기를 묶은 게 저는 이번에 사람들이 좀 뇌관을 많이 건드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충돌하고 있는 점인데 제가 오세훈 시장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얘들은 여기에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박원순 시장을 겪어봤잖아요. 벽화를 그리는데 그 예산을 다 쓰셨잖아. 벽화를 그린다고 그 동네에 살고 싶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존하고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시나요? 혹시 그러신 분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빨리. 나가! 옆에 개 그림과 꽃 그림을 그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부셔야 될 아파트를 남겨놓고 이거를 문화재로 보존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잘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가락주공 헬리오로 만들 때 중아파트 1단지 한 개의 동을 저렇게 딱 남겨놓고 이거 문화재 보존해야 돼 이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그로테스크한 현상이 생겼겠죠. 오늘 성남 재개발 인장 갔다 왔지만 산성 자이프루지오 1, 2, 3, 3단지에 알바끼 딱 정중앙에 셀레스빌이라고 하는 이상한 아파트 하나가 딱 껴있습니다. 걔가 끝까지 반대해서 걔는 재개발에 못 끼었겠죠. 그 풍경을 그대로 보시게 되는 거예요. 좋은 풍경이 아니에요. 어우러지지 않은 풍경은 이상한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기억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관되게 예쁜 아파트를 보실 때는 뭐 여러분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헬리오를 추천합니다. 헬리오는 디자인 대상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저기는. 그러니까 모든 걸 직선으로 통합해 놓고 그 직선 위에다가 아파트를 전부 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갔을 때 찾기가 쉬워요. 주차하기도 쉽고요. 어떤 공간의 활용성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쪽 끝에서 시작해서 직선으로 쭉 걸어가기만 하면 8호선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로 위층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의 정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층계를 단순화시켜 나누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폭은 좁아도. 근데 엘스처럼 공간을 좀 넓게 해놓으면서 아래를 그렇게 미로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 아래에서 길을 잃어요. 그래서 엘스보다 헬리오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저 단순한 때문입니다. 공간 설계에. 저기를 많이 참고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임장하러 다니면서 아파트를 딱 봐. 여기는 헬리오 같지가 않네. 헬리오 같지가 않네. 없을 거예요. 계속 없을 거예요. 생기면 그것보다 가격이 훨씬 낮은 입지가 안 좋은 곳이었다면 거기가 그 지역의 대장일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볼게요. 투기과열 지구 지역 내에서 재개발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못 팔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들어갔을 때 차익을 내고 1, 2억이라도 내고 팔고 싶잖아요. 팔라고 했는데 못 팔아. 못 파는 이유가 봤더니 재건축이면 조합 설립이 딱 되는 순간부터 못 팔아. 그럼 너는 조합 설립되고 얘 아파트로 지어지는데 내 손에 떨어지는데 10년 걸리거든요. 10년 동안 이 자산 행사는 못 해.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 이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위헌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어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그래도 좀 나아요. 관리처분은 그래도 거의 아파트가 다 된 거거든요. 관리처분 되고 나면 이주하는데 다 사람들 돈 줘서 내쫓고 땅 미는데 한 2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 건축하는데 3년 정도 걸려서 관리처분 나도 재개발하는 5년 뒤에 아파트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5년 정도 못 팔고 얘는 10년 정도 못 파는 겁니다. 빨리 가면 5년 내에도 가긴 해요. 근데 이게 처음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문재인 똑같은 정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대출 정책이든 어떤 정책이 나오면 처음 있었다고 생각하지 말 것. 동일한 패턴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겪어본 거예요. 그 결과까지 다 봤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진 않았지만 향후를 예측하기도 쉬워. 한번 겪어봐서.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부 상황 대입하기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원당 1구역을 샀던 애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관리처분인가 훨씬 뒤에 이제 토지를 다 밀고 아파트 짓기 시작한 거를 샀잖아요. 경매 입주권으로. 지금 낙찰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청산입니다.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현금 청산이 이런 게. 현금을 그 공시지가 대비 1.5 곱해가지고 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당 1구, 여기 박지 저기. 우리 박지 박수 한번 칠까요? 굉장합니다, 진짜. 저 인기 어쩔 거야. 지금 다 보고 싶어가지고. 경수님,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이제. 환기시킨다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원당 입주권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1.3억의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최초 투입된 비용은, 입주권은 대출 나온다, 안 나온다? 손. 대출 나온다, 손. 입주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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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있죠? 장난 아니네. 저 개그 캐로 안 갈라 그랬는데 또 개그를 또 불을 지피려고 하네, 이거. 입주권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대출은 형식이 뭘까요?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대출을 해주려고 하면 뭘 보고 대출을 해준 걸까요? 담보대출이겠지. 담보가 뭡니까? 부동산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결국 입주권에다가 해주는 은행권의 대출도 부동산 담보대출이네요. 맞죠? 근데 입주권 형태로 전환됐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어요. 종이에요, 그냥. 망할 수 있잖아. 이때 부동산은 누구 소유죠? 네, 신탁사 소유입니다. 와, 잘 배웠어!
이래서 신탁사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는 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등기를 못 쳐놓으면 청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갖가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의 사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불행 배틀을 하고 싶으셔도 좀 참으셔야 되는 게, 불행 배틀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막 참는 이유가 그 정도 불행은 다 있어요. 모든 서사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각자의 사정들이 급한 사정들이 다 있을 텐데 한두 번쯤은 이 입주권을 포기하고 이걸 돈으로 바꾸고 싶은 상황들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10년 동안. 근데 그거를 그때마다 이걸 바꿔주면 이 소유가 어떻게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애초에 소유권을 다 포기시킨 다음에 그 포기 동의 받은 서류를 넘겨서 대한토지tun자신탁한테 넣어놓은 거예요. 신탁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 내 소유가 아니야, 이 땅은. 그래서 얘가 아파트가 될 때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입주권은 건드릴 수 있지. 그건 채권이야. 그 종이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바꿀 수가 있지만 이 부동산 등기 쳐져 있는 명의 자체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에 여러분이 다 동의서를 쓰고 진행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요 시스템을 아시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담보를 잡을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 이거는 정확하게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데는 대출을 해주냐?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은 가능하죠. 여러분들 PF라는 시스템도 오늘 그냥 확 이해시켜 버릴게요. 여기 온 김에 축복합니다. PF는 어려운 게 아니야. 상상력에다가 대출을 해준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멋진 아파트가 생긴 건 아닌데 5년 뒤에는 생길 거잖아. 확실해. 너 확실해? 그러니까 확실하대. 봐봐, 나 신탁서 이것도 해놨고 막 이 서류 봐봐, 장난 아니지? 담보 다 잡아놨고 동의서 다 받아놨어. 야, 은행 봐, 대출 다 해준다 그러지.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좀 더 내. 이게 PF 대출이에요. 근데 PF 대출 왜 유명하냐면 네가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경제까지는 다 받아놨네. 그러면 결국 아파트가 돼야지 내가 이걸 너한테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건데 나는 리스크를 많이 감수해야 돼. 그러니까 너 새끼야, 금리 6%네. 8%네. 3등급으로 가면 B, 뿔, 마이너스, 이사 이런 정도의 채권으로 가면 12%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좀 더 넘어가게 되면 사채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 상황에서 지급이 보증된다는 신용 자체로 대출을 상상력, 프로젝트에다가 했죠.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오케이? 이게 한번 우리나라를 위험하게 만들곤 했던 게 김진태의 강원도시장의 레고랜드 채권 거부 사태입니다. 레고랜드는 국가가 보증해줘. 지자체가 보증해놓은 채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디폴트 선언을 해버렸어요. 모라토리, 나 몰라. 전임시장 했나 보지. 이렇게. 그럼 어떤 실이 생기죠? 신용에다가 해준 모든 대출에 영향이 생기죠. 야, 강원도 채권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삼성은? 안 되지. 현대차는? 안 되지. 그러면 현대차나 삼성처럼 이름 없는 뭐 질부 주식회사는? 이거는 금리가, 야, 이런 거는 상상에 맡길게요. 이런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 정크본드라고 불러요. 쓰레기가 돼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 어떻게 뚫었냐? 국가가 무한 보증을 해준 거예요, 약속을. 강원도가 거부해서도 우리가 무한으로 보증해줄게.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넘긴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험의 불씨는 그때 그 소뚜껑 보고 놀랐던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PF 대출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역발상으로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입주권이라고 했던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거에다가 은행권이 대출을 해주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했던 이 송수영님 사건에서도 굉장히 대출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네가 매출을 증빙해서 1억 2억 수익을 냈던 사람이면 내가 대출을 해주겠다. 그게 어렵냐? 근데 너는 향후 여기에 입주해가지고 사람들이 월세를 다 내면 이자를 까이하고 남는 돈이 이만큼이라는 사업성을 나한테 보여준 거 아니니? 그럼 그것도 일종의 프로젝트죠. PF라고 부르진 않지만 이것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맞죠? 이게 사업자 대출이에요, 거의. 오케이? 그러니 대출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았겠고 30개 중에 1개만 해준 거예요. 맞죠? 그러니 지금 역으로 돌려봅시다. 매출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체를 지금 갖고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미주님 축하. 미주님의 남자친구가 지금 그 매출을 많이 내줘가지고요. 그래서 거기로 잡혀있는 대출이 나오는 게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치킨집을 갖고 있으셔도 순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신고되어 있는 금액을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만약에 프리랜서야, 3.3% 프리랜서야, 자기가 신고해놓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세요. 이번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 이제 의뢰원, 이건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세무사가 영원으로 신고를 해놨다는 거야. 제가 근데 알고 있기로 그분 1억 넘게 벌고 있거든요. 근데 영원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내년에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면 여러분 한 3, 4년 누적됐으면 조사 나올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평균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평균적으로 800에서 1200 사이에 맞춰놓습니다. 1억 이하의 매출을 내시는 분들은. 그리고 대체로 한 3, 4억 이상의 매출을 내시는 분들 여기다 맞춰놓으면 너무 오버니까 3, 4천 사이에 맞춰놔요. 예, 그러니까 순수익으로 국세청에다가 신고하는 소득금액 증명금액이 개인으로 대출상 필요할 때, 이 서류가 필요할 때는 10분의 1로 까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억 벌면 천신고예요, 보통. 자영업자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근데 여기서의 사업자 대출은 이 소득금액 증명을 보는 게 아니라 매출을 총액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차이는 또 이렇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소득금액 증명으로 대출을 해주고, 사업자면 사업자의 매출로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너무 많은 걸 나눴나요? 하지만 다시 돌아와요. 저한테 배운 사람 이거 하나는 까먹지 말아야 돼요. 주택담보대출하고 사업자대출은 달라요, 같아요? 그럼 지금 막은 건 뭐예요, 정책적으로? 지금 여전히 뭐는 나와요?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사업자로 사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다만 여러분이 직장인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직장인하고 공무원하고 공기업 다니는 사람한테 너무 밖에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한 방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은퇴하고 그 은퇴 자금으로 한 방 해볼까 하고 치킨집 차려서 다 이제 다시 물어 돌아가잖아요? 도깨비처럼. 그죠? 그리고 이제 고위직에 있었던 뭐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은 정관 예우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방 탁 땡겨보려고. 우리나라 문화 이거 좀 바꾸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맞죠? 이거만 할 수 있게 만들어줘도 사실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직장도 다니고 있으면서 그냥 그 증명된 걸로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많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이건 뭐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건 사회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이 사회가 너무 단단해서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업을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2, 3년 해낸 결과들 여러분 옆에서 보셨잖아요. 행정부 바뀌잖아요. 사법과 관련된 어떤 제도들이나 시스템도 바뀌잖아요. 자꾸 부딪히니까. 걔들도 고쳐가면서 하더라고요. 우리가 고치는 것처럼. 심지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향후는 더 강화될 겁니다. 왜? MZ세대의 특징, 여러분이 지금 젊은 세대 소통해 보시겠지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묻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르쳐주려고 하는 사수도 기분이 나빴어, 이미. 얘 태도에. 그래서 서로 지금 벽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실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상사에게 묻지 않는 습관들이 각 기관에 생기는 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도 느끼고 있죠? 친절히 가르쳐 주시는 분. 없어, 지금 눈빛 보니까 다 없어요. 후대에 이렇게 이전이 안 돼요. 이런 결과가 생기면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게 고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행정 서비스는 가르쳐 주면서 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제대로 배워놓으세요. 세제 개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팩트로 나와서 하긴 한 건데, 보유는 무겁게 하고 거래는 가볍게 한다 해서 거래세를 높일 가능성은 낮은데, 요거 뭔 뜻이지, 이거? 종부세 얘기하는 겁니다. 종부세가 지금도 무겁잖아요, 여러분. 무겁다고 해봤자 공시가 20억 기준으로 한 달에,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내는 정도예요, 지금. 요게 800에서 1200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고가주택 겨냥이죠? 여러분 종부세 내보고 싶잖아요. 여기서 내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 있어요. 두세 분 정도 지금. 눈에 좀 딱 띄는 것만 두세 분 정도. 눈을 피하시네요. 역시 내는 분들은 피하셔. 항상 내는 분들은 피하시고 안 내시는 분들 눈을 마주치시죠. 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강화되고 1주택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됩니다. 뭐 색다른 게 느껴지세요? 없어요. 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규제에 많이 익숙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5일 이후에 판도 다시 짜는 거예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사업자가 있는 걸 적극 활용하자.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다. 원천 소득이나 급여 소득을 갖고 있고 현금 일정 정도 확보해놨다. 2주택자다. 갈아타기에 주력하는 겁니다. 갈아탈 수 있는 지역 하나를 높여가는 거에 주력하는 거예요. 이걸 팔고 옮겨가는 걸로. 내 돈 합쳐서. 이해되세요? 근데 난 여기도 지금 내 상급지야. 내가 만족할 만한 곳에 왔어. 그러면 이제 지방 투자로 넓히는 겁니다. 팔릴 만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그렇게 흐르게 되기 때문에. 그럼 난 이제 부동산은 아닌 것 같아. 코인으로 가세요. 코인이나 주식으로 가세요. 잘 된다며요. 5천 간다며. 지금 이미 4천 가까이 왔다면서요. 삼성전자가 뭐 5만 전자라고 비하하더니 지금 12만 간다며요. 응? 12만 전자 간다는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비하할 때는 언제고 6개월 전인 것 같구만 지금. 단기 이렇게 많이 바뀌다니. 그러면 제가 이제 이때 이걸 쓸 때만 해도
이쪽으로 풍선 효과가 갈 거다라고 예측이 좀 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뭐 이미 증명됐고요. 제일 센 데는 동탄입니다. 구리는 5일장, 7일장 열리고 나서 거의 뭐 30% 상승했어요. 구리가 제일 수혜를 많이 본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잠겼습니다, 매물. 그리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래 잠기는 거 많이 봤죠? 하려고 했는데 다 묶어버리고 다 걷어버리고 막 그러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데 특히 그러잖아요. 저는 수원에서 매교를 묶을 줄 몰랐고요. 8달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구성남에서 중원구를 묶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제가 중원구, 구성남 지역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아, 팔면 팔아야지 올라가겠나 뭐 이러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막혔다는 거예요.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최심님이 지금 저기 재개발 강의 들으면서 이제 최심님은 그쪽을 막 노리고 있었거든요. 막 조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딱 계약하러 갔는데 다음날 매물 걷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전략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혹은 주택은 방 개수별로 분리 세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 세대가 뭐냐면 세대 분리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받아줘요. 방이 3개다. 그럼 그 집에는 이론적으로는 3세대까지 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살 때 내 주민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 입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는 좀 할인해 주세요. 보증금을 할인해 주거나. 그러면 그 집에는 2세대가 같이 전입신고 등록되어 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분리세대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나도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로 서류상으로는 보여지는데 2년 실거주가 가능한데 이 사람도 월세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은 내 대출로 이용했으니까 그 대출 이자비 정도는 이 사람한테 받아내는 거죠. 수익률을 높이거나 경매로 하면 수익률은 더 높아지겠지. 이렇게 하는 방법. 이것도 우회 방법이죠. 마치 여러분은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월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가 살고 나면. 예. 같이 살라고? 어색할 텐데. 같이 살아도 되는데, 뭐, 같이 살려면 월세를 좀 반 깎아줘요. 좀 어색하긴 할 거예요. 또, 최근에 질문하신 분 중에 이런 분 있었어요. 명도할 때 가가지고 보고 있으면 되나? 왜 보고 있지? 안 민망해요? 비번만 받으세요, 비번만. 도어락 비번만. 알겠죠? 그리고 명도하기에서 이렇게 파일로 보내줘도 됩니다. 가서 이렇게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집행합니다! 하면서 딱, 당첨이에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민망해요. 이분도 망해서 나가는 거잖아. 나도 내보내는 게 미안해. 이게 안 미안하고 좀 어색하지 않은 분들은 자기 인간성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알겠죠? 그 상황이 되게 어색한 상황이긴 해요. 뭐 나쁠 건 없지만, 나도 최선을 다했고, 그 사람 최선을 다했다면 나쁠 건 없지만, 그 긁어부스럼인 자리에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질문을 여기까지 중에서 오늘 좀 제가 빠르게 좀 스타트를 끊었는데, 승희님 질문 생기면 질문하세요. 아까는 의심했는데 지금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근데 그 실거주, 소어제 때문에 다 실거주 해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카파하는 방법이에요? 대출 안 받으면 돼요. 그치. 근데 만약에 대출이 필요해. 내가 실거주를 해야 돼. 근데 분리세대로 신청해서 네. 월세를 받아. 네. 그다음 딴 데가 살아.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나중에 혹시 네. 뭐 제가 그걸 되게 떠왔었어가지고 네. 너 실거주 뭐 증명한 거 가져와라 이렇게 생각해요. 증명할 걸 가져와라라고 누가 워낙에 요즘 감시를 한다 하니까. 난 이제 느낌 알겠다. 뭔 느낌적인 느낌 알겠다. 그 실거주를 여기에 카드를 너가 여기서 썼는지 뭐 그런 검사. 이거는 어떤 거냐면 분양 줍줍 당첨권이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게 당첨이 됐는데 이 당첨된 거에 대한 의심이 된다. 이 사람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고 의심이 된다. 라는 사유로 옆에 가족이나 친지나 친척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됐을 때 그렇게 밝혀지고 줍줍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이 입만 무거우면 그런 일은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송파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특사경 도입되고 하면 주말에 한번, 주중에 한번, 저녁에 한번 방문해 보긴 해요. 방문해서 철저하게 조사관처럼 자, 신분증 보여주면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체포영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살아요? 물어보고 가요. 네 하면 돼. 근데 임차인한테 네라고만 해달라고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임차인이 만약에 이걸 딴지를 잡아가지고 야 이거 볼모로 너 10만 원만 월세 더 깎아줘 이렇게 할 것 같냐? 잘 안 그런다. 그런 데가 잘 없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불안하면 그거 하지 마요. 불안하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본인 마음이 불안하면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 거를 애초에 잘 설득해서 구해주시는 중개사님들도 있어요. 저는 이 조건을 원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거에 수긍하고 동의하는 분들을 뽑아줍니다. 우회 방법이 우회 방법. 걸리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되세요. 이거 형법이에요?
민법이에요? 아니잖아요. 행정법이잖아. 규제 자체는. 행정 시정 명령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뭐죠? 과태료 처분 정도겠죠? 아니면 대출금 회수? 대출 안 받았잖아. 근데 어떡할 거야? 뭐 계약 어떻게 해? 계약 무효? 계약 거래 없애? 어려워요. 못해요, 이거. 개인 당사자들 간의 사유 재산을 가지고 계약을 맺은 거를 너희들 깨가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고 시스템을 내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걸 알지만 계속 가르치는 거다, 나? 포기 안 한다?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얘들은 뭐 하냐면 과태료 처분하겠지. 얼마 더 내, 이렇게. 감수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본인이 목숨을 걸고 했다면. 인생을 한번 걸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규모는. 과태료 감수하는 거 정도는 벌금도 안 나옵니다. 형법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그러나 조심할 것. 민주당이 입법을 해서 그걸 형법적인 걸 체계로 만들어 놓는다. 그럼 형법이에요, 이제부터. 근데 이건 다시 헌법소원 심판에 의해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 사유재산을 형법의 범죄에 넣어놓는다? 그럼 너 함부로 세입자를 받으면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수감 6개월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공산당도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 바꾸는 체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 그러면 만약에 또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 테레비에서 저도 들어가 있고 세입자도 만약 들어가 있는데 친하게 살면 되죠. 공과금이라든지 그 모든 게 그 세입자가 카드로 낼 텐데 나는 둘이 반반하면 되지, 반띵. 모르는 사람하고 뭐 한 번씩 내기로 하면, 그거는 민사 간의 개인 계약이죠, 계약. 그러니까 아침에 설거지는 나가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저녁엔 설거지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규칙을 둘이서 정하는 거지. 혹시 안 살아보셨어요? 자기 친구랑 자취 같이 해보셨으면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하면 넌 설거지를 이런 거 있을걸? 내가 월세를 내면 넌 관리비를 내 이런 거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입니다. 셰퍼드는 그 주인 세대로 해놔야 될걸요? 아닌가? 쌤 지금 너가. 아파트 얘기해요. 아파트는 분리세대 안 돼요. 돼요,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경향이 있는데 되긴 돼요. 네, 돼요, 돼. 분리세대 신청됩니다. 지금, 병원님 갔을 때 안 된다고 하잖아. 아니, 가족끼리 안 되지, 가족끼리. 저는 분리세대를 한 10번 이상 했어요. 지금 여기는 가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착각하신 거예요. 아들하고 안 돼요. 병호하고는 핏줄이잖아요. 핏줄끼리, 야, 우린 따로 살고 있는데 한 집에, 이거가 안 된다고. 남은 돼요, 남은. 남은 되는데, 같이 사는 걸로 보이지만 공무원들도 알 거예요.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근데 제가 커밍아웃 하는데 커밍? 요 용어는, 예. 아 이거 녹화돼. 말씀하세요. 아들 중학교 학군 응, 때문에 응, 비상조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응. 아파트는 안 된다고. 아니, 아들만 보내는 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부모가 엄마나 아들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요? 안 된다. 학군 때문에 가는 건, 그건 돼요. 되긴 되는데. 응. 안 된다고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아파트는 두 세대가 안 되고 돼요. 응. 저희가 아들이 야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잠깐만, 근데 조심해. 야, 이 말을 하지 마. 녹화되고 있어. 야, 이 말을 하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자를게요. 이 편집 어떻게 하는 거지? 돼요. 응. 저희 한 집에 제가 그 집에서 5년 넘게 살았는데 제가 10번 모자이크 처리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일단 효승님의 느낌은 이런 거예요. 공무원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주민센터에 있는 20대 초반에서 중반, 후반, 30대 초반도 잘 몰라요. 걔를 바꾸면.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서 하는 걸 제가 지금 갖고 쇼츠에 올리고 있었잖아요. 이제 최보가 올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본인적인, 부진적인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뭐, 주부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심리학적이군. 이러면서. 그다음부터 올리지 않고 있는데. 하여간 공무원들과 통화를 해보면, 너무 강하게 자기가 맞다고 믿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결심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럼 불편해져요, 내가 되게.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겠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배우러 오시잖아요. 근데 안 배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까다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검사를 진짜 자주 나오는 때는 문재인 때 보면 패밀리나 여기 헬리오 여기도 되게 불시에 자주 왔대요, 공무원이. 할 일이 없는지. 원래 그렇게 자주 안 나오거든요? 저는 한 번도 자주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죠. 안 나왔죠. 나오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에서 핫한 지역은 좀 자주 나오나 봐요. 잡아내려고.
근데 그때도 이제 얘기해주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주민주택 청소사라는 걸 하는데 옛날에는 통장이 방문을 해갖고 했단 말이야. 지금은 핸드폰을 갖고 그 집 근처에 가서 그 GPS 추적하는 데서 딱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안 해보신 거예요? 들어가시면 돼요. 인구주택 청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알겠죠? 이건 어디서 누가 사용하는 거냐? 그렇게 지금 효수님이 만약에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이 다 안 되는 거지. 자기 사는 집은 다른데 이상한 데다가 전부 다 전입을 해놓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살지도 않는 지역에. 근데 1년에 한 번씩은 그 집 옆에 가고 버튼 눌러야 되잖아. 하고 있잖아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본 분이 많네. 자기 에어비앤비 운영하고 있다 손? 많이 안 오셨네. 연하님밖에 안 오셨나? 네, 연하님도 거기 가서 눌러주는 거 하시죠, 한 번씩. 네.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취소돼. 뭐 또 새로운 걸 이렇게 뭔가 좀 우물 속에 좀 계셨나봐요. 여기 앉으세요. 자리 딱 예매했어요. 네, 스타가 딱 오셔가지고. 오늘 신구의 조화로 여러분에게 이제 관찰력 연습을 한번 시켜볼 건데요. 제가 지금 이거 만든 거는 두 번째 책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 강의 포인트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와!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어떤 걸 뭐 필체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림이라든지 이런 걸로 맞출 수 있는 어떤 정보나 실마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등기부 갖고 찾아가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등기부에서도 그런 걸 잡아낼 수 있는 게 상상력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같은 조언을 갖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데요. 본인 종이 위에다가 본인 이름을 쓰시고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같은 조끼리. 그래서 그 이름에다가 뭐 한두 문장 길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시간 드리면 그분에 대한 느낌과 그분에 대한 인상, 그분에 대해서 어떨 것 같다라는 관찰 추론을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이름을 적고 옆으로 돌리면 돼요. 네, 맞아요.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 이제 자기 이름을 쓰고 아니, 그렇게 쓸 필요가 없지. 자기가 네?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만 쓰면 돼요, 자기 이름만. 내 이름을 자기 이름만 써서 돌려요, 옆으로. 누가 쓴지 모르게. 네. 돌려버리면 누가 쓴지 알게 하면 좀 창피하지 않아요? 네. 이름 남기셔도 되는데 맨 꼭대기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시고 옆으로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 이름을 밝히고 싶으시면 나 주연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고 랜덤으로 하고 싶으시면 익명으로 하셔도 되고 자율입니다, 자율. 그러니까 그래 저기 이름 다 쓰고 계시길래 그럴 필요 없다고. 펜 색깔로도 알 수 있으니까 알아도 되잖아요. 여기다 나쁜 이야기 쓸 거 아니잖아요. 살인자의 인상을 느꼈습니다 뭐 이런 거 안 쓸 거잖아. 마약하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관찰력이 있으시면 좋아요. 자율이에요. 그런 걸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100줄 쓰세요.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의 관찰력에 놀랄 수도 있고 상대의 관찰력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종이 없으세요? 아. 박진 이름 써서 돌려줘요. 왜 해를 써 있어? 잠깐만 조금만 당길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